수업입니다. 만세전과 봉산탈춤이고, 만세전은 출제 예상 장면, 그리고 봉산탈춤은 꼭 알아야 할 것만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둘 다 어휘학습은 각자 암기해야 돼요. 별도의 문제는 이 수업에서 풀지 않고 모두 과제로 내겠습니다. 마지막에 과제 정리할게요. 우리 진도 수업 때 공부했던 거 다 잊은 거 아니겠지? 굉장히 빠르게 나가볼게. 앞에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제목은 원래 묘지였어. 일제강점기 때 참담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면 바로 묘지의 모습이겠지. 그리고 일제의 검열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만세전으로 제목을 바꾸었다. 그러면 제목 만세전 3.1운동 이전이다. 그러면 1918년이잖아. 겨울이 되고 시간적 배경을 알 수가 있어. 공간적인 배경은 이 소설은 무슨 소설? 주인공 이인아가 여행 경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깨달음,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물론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보고 듣고 지식인의 고뇌를 하게 되거든. 자, 이렇게 주인공이 이동하는 소설, 여로형 소설인데 여행 경로의 형식이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동경 유학생 지식인인 이인화는 일본 동경에서 출발해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장면은 무슨 새끼? 시모노세키, 일본 시모노세키 관부 연락선. 이 안에 목욕탕 씬이 있잖아. 여기서 주인공 이인아는 여기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관찰하는가? 이것은 이 관부 연락선 안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멸시하고 있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붕괴하고 있어. 그리고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김천, 영동, 대전, 서울, 본래 이 집인 서울로 갔다가 마지막에 어디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회기형. 자, 회기형의 모습을 보이는 여로형 소설이다. 사실주의 소설이고, 그러니까 성격은 사실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얘들아, 비판적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비판할 수 있고, 또 자기 성찰적, 자기 반성적, 이것을 성찰적이라고 하지. 자, 이렇게 주인공이 느끼는 대로 이 소설의 성격이 되는 거야. 사실적, 비판적, 성찰적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식인의 고뇌가 나오는 만큼 지금 이 파트에서는 지식인의 고뇌가 보고 듣고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준이 좀 높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날개에 있는 어휘도 함께 공부해야 돼. 진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이 장면이 나왔을 때 이 날개도 같이 나오겠지, 어휘. 그런데 아까 지식인의 고뇌 수준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누워서 떡 먹기 이렇게 했을 때 누워서 떡 먹기에 해당하는 한자성어 이렇게 연계해서 좀 많이 공부해 볼 거야. 자, 지금 이 장면은 일본인이 조선인들에게 한 거짓말이야. 감언이설인 거지. 지금 이 대사가 감언이설, 달콤한 말로 남을 꼬드긴다. 처음 데려갈 때 품삯 많고 일은 들어 누워서, 자, 들어를 빼면은 누워서 떡 먹기가 되지. 자, 한자성어 이여, 끊어서 반장 볼까? 이여 반장. 이렇게 사자성어인데 반장 부반장 아니고, 여기서 반장하면은 손바닥 뒤집기, 손바닥을 뒤집는다. 반장 이여.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여는 같은 여자야. 같다. 쉬울 이자.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이 쉽다.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해당되지. 푹 삶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빚까지 갚아주는 데야. 제 아무런 놈이기로 안 따라설 놈이 있겠소. 한번 따라 나서기만 하면, 야, 전차가 있는데, 자, 우리 어휘 먼저 보고 갈게. 전차. 여기서 타고 다니는 전차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려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야. 전차. 반드시 외워야 돼. 뒷날에 받을 돈을 길 전에, 자,
전에 빌린다, 당겨 쓴다. 돈을 미리 받는다. 노동의 일당을, 노동에 대한 급여를 미리 받는 거야, 전차. 그 다음에 득의 만면하다. 득의 끊고 끊어서 그 다음에 만면. 그러면 만면하면은 얼굴에 만 가지의 표정인데 얼굴에 표정이 많다, 넘친다 라는 거야. 얼굴에 가득하다. 득의 뜻을 얻었다, 얻을 득. 이렇게 해서 뜻한 바를 이루어서 얼굴 가득 만족한 표정, 기쁨의 표정이 넘쳐난다. 다음 심심파적 하면은 심심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병맛 느낌, 이거를 없앤다는 거거든. 심심파적 하면은 적막함을 깨트린다. 깨트릴 파, 심심풀이. 그 다음에 소작인도 중요하지. 소작인, 다른 사람. 이거는 일제강점하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인데, 일제가 우리 논밭 땅 모든 것을 빼앗고, 그리고 여기에 일제가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의 농지를 조선이 보고 빌려서 농사를 지어라.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 자, 그러면 그것이 소작이 되고, 소작인 하면 그러한 사람인 거야. 다시 읽어보면 소작인,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소작인. 방순하다. 자, 이 부분은 이 옆부분에 흙 나올 때야. 방순한 냄새. 흙의 냄새는 무슨 냄새인가? 방순한 냄새야. 이제부터 기억해. 방순한 냄새, 어떤 냄새? 향기롭고 진하다. 향기 진한 냄새, 흙의 냄새야. 방순한 냄새. 그 다음에 보극하다. 역시 풍기는 향기가 그윽하다. 향기가, 그럼 흙의 향기는 향기롭고 진한데 흙은 보극해. 그 향기는 그윽해. 그 다음에 철려. 생각이 얕다 또는 얕은 생각, 철려. 자, 공상과 철려. 철려, 얕은 생각. 조반, 너무 쉽지. 아침밥. 그 다음에 고등유민 하면은 고등 실업자. 이 당시에 고등 실업자라고 하면은 지식인 정도, 실업한 지식인 정도 되겠지. 그러면 지식인이 생각하는 이 내용도 뒤에 나올 거야. 어휘 포인트 다시 보면 누워서 떡먹기, 관용어, 속담이 나왔고 이여반장이었고 식은 죽 먹기. 그리고 이 내용은 달콤한 말로 꼬드기이기 때문에 감언, 이설. 그렇게 해서 전차까지 미리 돈까지 지급하게 되면 조선인은 그야말로 조선 노동자는 도간에 든 쥐다. 도간에 든 쥐, 한자성으로 부중지어가 있어. 부중지어, 지어 물고기잖아. 지어, 부중, 솥 안에 물고기이다. 눈앞에 닥친 위험을 모르는 사람, 도간에 든 쥐, 부중지어, 솥 안에 물고기, 위험에 놓여있는 상황일 때 나타내는 말. 그래서 굶어 되신다기로 하는 수 있나 하하하 잔인하고 무책임하고 악랄한 일본인의 면모. 조선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다.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지금 시골뜨기하고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지? 지금 속이고 있는 또 다른 일본인이지. 둘 다 일본인이야. 일본인. 두 사람이 대화하는 중이고 이것을 이나 나가보고 있어. 득의 만면하여. 자, 득의 만면. 기쁜 듯이 얼굴에 표정이 가득해서 모집 방법에 비술까지 술법까지 도도히 설명해주고 앉았다. 나는 좀 더 드리려고.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 알 수 있는 부분. 일부러 머뭇머뭇하며 앉았으려니까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벼랑간에 욕객의 목욕하러 온 손님, 목욕 손님의 한때가 뒤밀어 들어오기에 금시초문 처음 듣는다. 지금 나는 처음 들어. 금시초문. 그 무서운 이야기를 곰곰 생각하며 몸을 훔치기 시작하였다. 몸을 닦았다. 23쯤은 자, 지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 자, 별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자, 지금 방금 대화가 끝났잖아. 그러고 나서 여기 인물의 내면이거든.
큰 따옴표 처리 없이, 작은 따옴표 처리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22세쯤 된 책상 도련님이 그때의 나로서는, 젊은 나로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자, 인생, 인간성, 사회가 어떠하니 해야 다만 심심파적, 심심풀이, 탁상공론. 자, 탁상의 공론은 탁상공론 이렇게 한자 성어이고, 탁상, 책상 위에서 하는 이론, 논의에 불과하다. 이론만 말한다. 실천은 없다. 현실성이 없다라는 내용이야. 그러면 지금 방금 지나가는데 어떠하니 어떠하니 앞에 볼게. 인생, 인간성, 사회가 어떠하니 심심풀이,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라고 했어. 자, 여기서 긍정과 부정을 파악해야 돼. 글쓴이가 내면으로 고뇌하고 있는 긍정과 부정의 내용을 구분해야 돼. 아버지나 그렇지 않으면 코빼기도 보지 못한 조상의 덕택으로 이렇게 조상 덕을 봤다라고 하면 거의 현재 본인의 노력보다는 조상의 덕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정말 책상 도련님인 느낌이 드는 거야. 책상 위에서 공부만 해서 세상 일을 잘 모르는 사람, 책상 도련님도 같이 알아두고. 공부자나 얻어 하였고 소설권이라 들춰보았다고. 자, 공부자나 공부의 글자나 보고 소설권이라 들춰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데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하다. 이런 것들은 배가 불러서 포만 넘치도록 가득한 비의 슬픔을 호소할 따름이야. 좋지 않다. 여기까지가 부정이거든. 이 안에 나온 인생이니 자연이니 소설 시이니 여기까지. 그러면 진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냥 책상 공부, 책상 도련님으로서 살아온 나의 이런 모습이 아닌 현실을,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고통을 가진 이 현실을 내가 바라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것을 지금 고뇌하게 돼. 그걸 찾는 거야. 그러면 실인생, 실사회, 실제 인생, 실제 사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실사. 이면의 이면, 다른 면의 다른 면, 진상의 진짜 모습의 진상의 진상, 이런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과는 조금 전 세모들,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알았던 것은 아무 관계도 연락도 없었을 것이다. 자, 설명 보면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는 실제 현실을, 자, 공부 세모 실제 현실 이렇게 이해하고 실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건 이로부터 어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서술하면서 작은 따옴표로 하는 거. 1년. 그러면 이거는 이 말을 글쓴이가 아니라 인물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야. 1년, 12달. 죽도록 애를 쓰고도 반년짝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자, 누가? 조선의 농민들이 처한 참혹한 현실이야. 자, 이런 말을 들을 이런 말을 들었다. 이걸 따온 거야, 지금. 글쓴이가 외부 모습은 관찰하고, 이 관찰했다는 것은 인물이 보고 듣게 한 것이지. 관찰자 시점 아니야. 그 관찰 아니야, 지금. 주인공인데 목욕탕 안에서 인물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기. 그러면서 이인하의 내면, 자, 내면을 조금 전에 깨달았다라고 했지. 그래서 성찰. 자, 성찰은 지식인의 고뇌가 있으니까 성찰. 그 다음,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는 귀가 번쩍. 나도 8, 9세까지는 부모의 고향은 충청도 촌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 1년에 한 두어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들어본 일이 없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글쓴이는 8, 9세까지는 이렇게 자랐고 그 후에 1년에는 이렇게 자랐다, 이렇게 하였다라는 부분이 단 2.5줄 정도로 간략하게 나와 있잖아. 이러한 제시 방법을 직접 제시. 말하기, 텔링 기법이고 굉장히 짧게 말을 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직접 제시는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 직접 제시 다른 말로 나올 수 있어. 똑같은 거 설명적 제시. 글쓴이가 다 설명했어.
짧게 요약적 제시. 그리고 해설한 느낌이지. 해설적 제시. 자, 이것의 반대는 간접 제시야. 직접의 반대니까 간접 제시이고, 직접이 말하기였으며 간접은 보여주기. 이것은 간접은 쉽게 생각하면 돼. 쇼잉, 보여주기인데 묘사, 온갖 묘사, 묘사적 제시라고 해.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야. 시를 짓는 것보다는 밭을 가려고 한다. 그러나 밭을 가는 그것이 벌써 시가 아니냐. 자, 이제 여기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시하고, 자, 시하고 흙하고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 시는 여기서 부정이야. 흙은 긍정이 되는 거야. 자, 일제강점기로 가는 거야. 우리 민족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럼 글쓴이는 지금 반성하고 있잖아. 책상 도련님이었던 자신을 반성하면서, 자, 그럼 공부하는 것도 부정인데 지금 시를, 낭만적인 시를 짓는다. 그러면 지금 봐. 시 밸런스 게임으로 시 대 흙 하면 그 당시에 흙이 바로 조금 전에 글쓴이가, 아니 글쓴이 아니고 주인공이 느낀 실인생 실사회 이면을 이면 진상이 되겠지. 실제 현실이 된다는 거야. 자, 글쓴이는 기존에 내가 해왔던 시를 짓느니 소설을 쓰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흙의 방수라는 냄새, 취할 수 있는 행복 이런 것이 아니고, 자, 이 흙을 가지고, 자, 흙으로 밭을 가는데, 우리 민족은 소작인으로서, 자, 소작인 아까 봤잖아. 소작인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이 흙 속에서 소작인의 그 모습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빠르게 넘어갈게. 시를 짓는 것보다는 밭을 가려고 한다. 그러나 밭을 가는 그것이 벌써 시가 아니냐.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 돌아간다. 흙의 방수란 냄새에 취할 수 있는 자의 행복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긍정 부정은 했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표시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작은 따옴표를 보면 인용이지. 간접 인용. 흙과 농사를 예찬하는 내용으로 조선 농민들의 실상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낭만적인 시라는 거지. 자, 여기 긍정으로 잘못 표시했어. 부정이야. 역시 시하고 같이 부정이야. 자, 그러면 시를 짓는 것, 그 다음에 흙 이렇게 나왔는데, 이 흙이 여기서 왜 부정이냐면 시 안에 있는 흙이거든. 흙의 방순한 냄새라고 이 낭만적인 시의 내용에 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 방순한 냄새, 얘들아, 지금 향기롭고 진한 냄새,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농민들은 소작인 농으로서 얼마나 그 생계를 위해 살아간다고 고통스럽겠니. 결코 흙은 방순한 냄새가 아니라는 거지. 뒤에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시 안의 것들은 부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런 의미로 올봄에 사무실에 쓰던 자기의 공상과 천려. 자, 공상 현실적이지 못하다. 비현실적이고 천려, 짧은 생각이라고 했잖아. 다 부정이야. 도리어 부끄부끄했다라고 했지. 부정이 되는 거야. 흙의 냄새가, 하지만 이렇게, 자, 이거 진짜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데 간단해. 낭만시에서 흙은, 자, 표시해 볼게. 낭만시에서 흙은 흙의 방순한 냄새라고 했어. 우리 민족의 그 고통하고 거리가 먼 낭만적인 것이었지. 부정이야.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인물이 도리어 부끄러웠다. 낭만시의 얘기가 공상과 짧은 생각이 불과했어. 그러면서도 인정해. 흙의 냄새가 방순치 않다는 것도 아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 낭만시 안에서 흙의 방순한 냄새에 취한다. 이 부정이잖아. 그런데 흙의 냄새 그 자체가 방순치 않다는 것은 아니야.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행복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조금 전에 그 낭만시는 흙과 농사를 예찬하는 내용,
그 예찬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보면 흙의 냄새, 방순치 않은 건 아니지.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행복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겠지. 그 나름의 행복이 있었고 그 흙냄새는 방순했을 거야. 하지만 조선 농민들의 실상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야. 자, 넘어가고 또 중요한 부분. 조반 후 아침밥 먹은 후 낮잠은 위약이라는 고등유민. 자, 아침밥 먹은 후에 낮잠 일제강점기 우리 농민들이 잘 수 있니? 낮잠 못 자잖아. 누가 지금 고등유민이 고등실업자는 아침밥 먹은 후에 낮잠 자야 그게 소화되지 이렇게 하고 누워 자겠지. 우리 농민의 실상과 거리가 멀어. 자, 이것이라는 고등유민 이런 세태 세상 모습이 있다. 이것을 따왔잖아. 인용. 여기서 우리가 조금 파악해야 될 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는 것은 너무나 자유로워. 그런데 여기에서 큰 다음에 작은 다음에 없이 쭉쭉 나가다가 내면 심리가 그대로 그냥 서술이 되다가 이렇게 작은 다음표가 나올 때 외부의 말을 따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그 시대의 세태 그런 모습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이 말을 따온 거. 그런데 이 따온 거 인용을 글쓴이가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 들리지. 이거 글쓴이의 내면 아니지. 글쓴이 내면 의식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런 말이 있다. 따온 거야.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그 사람들 계급에 유행병이나 걸릴까 보아서 대패밥 모자에, 자, 지금 고등 유민이 하는 거, 대패밥 모자에 영경, 안경, 선글라스 정도? 대패밥 모자, 나무를 대패밥처럼 얇게 깎아 꿰매 만든 여름 모자. 책모자 이해하면 되고, 영경, 색안경, 선글라스. 구역, 고대다. 삼복더위라고 하지. 여름철에 몹시 더운 기간. 초복, 중복, 말복, 삼복. 나락, 벼의 방언이고 사투리. 나락, 벼, 나락. 그 다음에 짓궂이, 장난 짓궂게 한다라고 하지. 짓궂이, 장난스럽게. 탄로되다, 드러나다. 연작하다. 자, 연작하다 중요해. 연작하다, 연기하다. 기인가 미인가, 긴가 미인가의 본 말이야. 원래의 말. 자, 그러면 고등유민이 하는 거 대패법 모자 영경 쓰고 아침 저녁 호미자로 잡는 것이 행복스럽지 않고 시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저러나. 자, 그러나 저러나 이걸 잘 봐. 지금하고 상반되는 거야. 자, 대조적 의미야. 1년 12달 우마 소와 말 이상의 죽을 고역 고생을 당하고도 시래기죽에 얼굴에 붙는 것도 싫을까? 못 먹어서 시래기를 먹는 거지. 얼굴에 붙는 것도 싫을까? 자, 이것도 그럼 시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야. 우리 민족, 그 당시 가난한 농민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대조적 제시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이 삼복에 끓는 햇볕에 손등을 대면서 호미자를 놀릴 때 그들은 행복을 느끼는가? 자, 여기서 그들, 자, 지금 그들이 삼복에 끓는 햇볕에 농민이 되지. 자, 똑같이 농민, 그들은 행복을 느끼는가? 그들은 흙의 노예다. 비유적인 표현. 원관념, 농민이 되고, A는 B. 그들은 흙의 노예다. 은유법이지. 자기 자신의 생명의 노예, 역시 비유, 은유, 농민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땀과 피뿐이다. 그리고 줄임뿐. 그러면 땀과 피, 굶주림밖에 없다. 그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뛰어나오기 전에 벌써 확정된 유일한 사실은 그들의 모공이 막히고 혈청이 마르기까지 흙에 그 땀과 피를 쏟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10방울의 땀과 100방울의 피는 하늘의 나락 별을 방언으로 나락을 기른다. 그러나 그 하늘의 나락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가? 그에게 지불되는 보수는 무엇인가? 소작인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는 거야.
굶주림만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의 받을 품삯이다. 농민들의 처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자, 이것을 내가 관부 연락선 안에서 일본인들의 대화를 듣고 그리고 조선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야. 지식인의 고뇌와 성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자, 그리고 여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잘 드러나는데 1인칭 주인공은 다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지. 내가 나의 내면은 엄청나게 잘 서술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검열을 하러 온 사람이 있지. 궐자가 나와 그를 낮잡아서 궐자라고 하는데 이 궐자에 대해서 이 인물 주인공은 이렇게 관찰하는 거야. 학생복에 망토를 두른 체격 제단을 유창하게 한답시는 이러여 어조. 묻지 않아도 조선 사람이 분명하나 그래도 짓궂이 이러를 사용하고 도리어 자기의 본색이 탈로 들까봐 염려하는 듯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한 듯한 지금 짐작하는 것이지. 침착지 못한 행색이 나의 눈에는 더욱 수상쩍기도 하고 인물의 주인공의 내면이 잘 드러나고 있어. 그랬으니 짐작, 추측, 수상쩍다, 근질근질해 보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내면. 그런데 어떤 내면? 외부의 다른 인물에 대해서. 그럼 이 부분은 보여주기 간접 제시가 되는 거야. 간접 제시. 외부, 내면 아니고 외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복장, 학생복에 망토를 두른 체격에 그리고 말하는 어조 이런 것들을 보아왔고 또 나의 추측 뒤에는 남아있고 나의 성명과 그 사람의 어조를 듣고 우리가 조선 사람인 것을 짐작한 여러 일인의 시선은 여러 사람들 각각의 시선은 나에게서 그자에게서 나에게로 올지갈지 하는 모양이었다. 말하자면 우리 두 사람은 일본 사람 앞에서 희극을 연작하는 앵무새의 격이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번갈아서.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습은 일본 사람 앞에서 희극을 연극하는 앵무새처럼 보인다라고 표현했어. 희극이라고 하면 관객을 웃기는 장면이 많은 재미있는 연극이잖아. 그렇게 해서 나 스스로 자조적으로 나 스스로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부분이야. 일본인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좀 뭐 된 것 같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 일제강점하의 이런 식민지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는 느낌. 그 정도로 이해하면 돼. 해설을 보면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은 나하고 궐자. 일본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 우스꽝스러운 희극 연기와 같다. 이렇게 스스로 조롱하고 희화화한 부분이야. 다음 어휘, 언사, 말씨, 웅숭그리다 중요해.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어휘인데 결국에 웅숭그리다, 움츠러들다. 일변하다, 돌변하다, 일변. 달라지다. 아주 달라지다. 명언하다. 밝으면 밝게 말하다. 즉 분명히 말하다. 입회,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현장에서 함께 참석하여 지켜본다. 입회. 그 다음 이 부분 정도 가뿐하게 보고 처음에 나의 행동은 궐자에 대해서 거부. 그 궐자는 형사였고 거부했다가 들을 따라선 까닭. 궐자를 가엾게 생각하던 마음이 들었고 시간이 지체되면 관부 연락선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기 때문이다.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 관부 연락선을 놓칠까봐.
계속해서 업이 쾌락하다. 요청자에 기꺼이 들어주다. 볼세비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대회에서 레닌을 지지한 급진파. 방면되다. 가두어졌던 사람이 방면. 풀려나다. 행부. 행장. 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차림. 호젓이 중요해. 후미져서 무서움을 느낄 만큼 고요하게. 후미진 골목 이런 표현이 있잖아. 굽이굽이 들어간 그 곳이 깊게 있을 때 그때 후미지다라고 해. 일판 어떤 지역의 전부. 전시 전체 도시가 되지. 전체 도시. 야광주 어두운 데서 빛을 내는 구슬. 야광 구슬이다. 그 다음 자, 이 부분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내면. 내면인데 이 내면을 어떻게 잘 표현했는가. 글쓴이가 내가 처량해, 내가 쓸쓸해하고 또 쓸쓸해라고 말하지 않고 백고동 소리가 어떻게 지금 길을 쓰는 듯한 경적과 뱃소리 그리고 말 울음소리 같은 기적소리래. 배에서 내는 소리가. 그리고 이제 곧 배가 떠나갑니다 하는 경고음 같은 건데 말 울음소리 같은 비유적인 표현 직유법이 쓰였고 신경이 재릿재릿한 징소리 음성 상징어 쓰였고 교양적으로 호젓이 암흑에 쌓인 부두 일판에 처량하고도 요란하게 울렸다. 자, 글쓴이의 심리가 처량하다라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인부들의 그림자가 쓸쓸한 벌판이다. 쓸쓸한 벌판에 성기성기 차차 그러면 듬성듬성 차차 조그맣게 그림자가 눈에 띄고 장교 위에서 휘두르며 가는 등불이 쓸쓸한 바람에 불려 길어졌다 짧아졌다 한다. 글쓴이의 내면이 들어가 있다는 거 파악하고 그리고 엔딩 시험에 나올 파트거든. 선실에서 이렇게 찬바람 쐬며 몸을 웅크렸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해. 나의 머릿속은 단지 혼돈하였을 뿐이요. 눈은 화끈화끈할 뿐이다. 눈이 화끈하다? 그러면 혼돈스러운 나의 내면. 그로 인해 나는 지금 눈물이 쏟아질랑 말랑 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이 눈물에는 복합적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어. 뜨끈뜨끈한 눈물이 마침내 비어져 나왔는데 분노와 무력감, 고독감, 슬픈 등이 응축되어 있는 거야. 상기가 된 좌우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 상기가 되었다. 붉어진 뺨, 찬바람에 산뜩산뜩 스며 들어가는 것을 나는 씻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눈물을 흘리게 두었다. 여전히 서 있었다.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다음 봉산 탈춤. 탈춤이다. 또 움직이지 않네. 영상 끊어 가겠습니다.